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제 차 XM3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제가 차를 출고한 지 1년이 넘었고 현재 18,000km를 넘게 달렸습니다. 제가 작년이 아니죠, 벌써 재작년 11월 16일 날 차를 출고했거든요. 단순히 보면 1년이 좀 넘은 기간인데 제가 그동안 해외도 한 2달 나갔다 오고 차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한 달 동안 수리를 맡기는 바람에 실제 주행했던 기간은 1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18,000km를 달렸고요. 그간 1년 넘게 제가 이 차를 이제 쓰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아니면 제가 또 영상을 이렇게 찍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르노코리아의 XM3 하이브리드가 새해 바뀌면서 400만원이나 가격을 인하했더라고요. 저에겐 정말 가슴 쓰린 일인데 출고한 지 1년 좀 넘었으니까 라고 위안을 좀 삼고 있고, 그치만 9월 10월 달에 출고하신 분들은 되게 속이 더 쓰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나 니로에 비해 확실히 더 저렴해졌습니다. 제가 저번에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단점 올리면서 아쉬운 점으로 가격을 더 다운시켜야 된다, 정말 이 현대 기아차랑 경쟁을 하려면 이 가격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야 400만원, 3,400만원 정도를 할인하면서 제 도약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길을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장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가격 대비 정말 경쟁력 있는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좀 시들어졌잖아요. 대신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 소형 하이브리드 SUV를 찾으신다면 이 XM3 하이브리드 정말 강추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아쉬운 점을 말하기 전에 장점부터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기본기가 탄탄한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차를 주행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주행감, 승차감, 그런 부분이 동급 차량에 비해서 되게 좋다라고 느꼈고요. 네, 일단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하체 세팅인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차가 얼마나 하체에 진심인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하체에 커버가 덮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 사실 이거를 출고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거든요. 이렇게 하체 커버가 없는 차량도 많고, 특히 이 동급 소형 SUV에는 대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버가 있다는 점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코너링 같은 걸 할 때 뒤가 차의 뒷부분이 되게 잘 따라온다, 미끄러지지 않고 따라온다 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약간 단단한 세팅이에요. 그렇다고 막 통통 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좀 단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그리고 빨리 달렸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운전석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핸들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르노코리아의 핸들링은 현대 기아차보다 훨씬 좋고 또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시승을 해봤던 푸조 차량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프랑스 특유의 쫀득함? 푸조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르노코리아, 이 르노 차량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니로 하이브리드도 타봤고 코나도 타봤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타봤습니다. 근데 이 핸들링만큼은 정말 제 XM3 하이브리드가 가장 뛰어나더라고요. 이 특유의 쫀득함, 어느 정도 단단한 세팅이 운전할 때도 스티어링 휠 돌리는 맛이 있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준다고 할까? 그런 느낌입니다. 반면에 이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이 차량에 비해서 약간 한 등급 위 모델임에도 스티어링 휠 세팅이 되게 가벼워서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었고요. 니로도 그랬고 코나도 마찬가지로 세팅값,
느낌이 되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도 대부분은 르노, 뭐 푸조 이런 쪽에 그 쫀득함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바로 동급 SUV 대비 괜찮은 주행 성능, 승차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제가 니로 하이브리드를 타봐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음이나 진동을 억제하는 수준이 한 차원 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니로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소음이 크면서 뒤에서 넘어오는, 양옆에서 넘어오는 소음이 너무 컸고요. 반면에 XM3 하이브리드는 조금 그나마 낫다.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은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1년 좀 넘게 타고 있다 보니까 얘도 소음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지금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XM3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바로 이 차가 르노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지금 제 차는 공인연비가 17km/L입니다. 풀옵션 모델 18인치 타이어를 낀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현재 상태 연비는 21.3km예요. 사실 좀 못내 아쉬운 마음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차가 공인연비를 훨씬 뛰어넘는 연비를 보여준다, 되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 차의 연비는 봄이나 여름철, 뭐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지 않은 여름철, 그리고 가을철에 극강의 연비를 자랑합니다. 제 차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날씨가 따뜻할 때 이 차의 연비는 24에서 26km 정도를 기록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겨울철 영하 아마 7, 8도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추울 때는 제 경우 연비가 한 20에서 21, 2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은 동탄에서 김포공항까지 퇴근 시간 막히는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연비 측정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 당시 27.8km인가 나왔습니다. 이 차는 날씨만 좀 조건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환경이고, 또 속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았을 때 최고의 연비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평소에 이제 히터나 에어컨을 잘 안 틀고 다닌다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차의 공인연비보다는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구매 단계에서 고려를 하실 때 연비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네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이제 믿고 선택했던 이유가 르노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이고, 또 한국 시장보다 1년 일찍 유럽에 팔려서 인기를 좀 끌었던 모델이고, 이미 검증된 그런 엔진 파워트레인이고 해서 별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18,000km를 이제 달리면서 느꼈던 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되게 안정적이다, 괜찮다, 그리고 되게 스마트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커뮤니티를 가끔 가면 뭐 모터 고장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다행히 저는 뭐 그런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연비도 뭐 잘 나오고 변속도 알아서 잘 해주고 변속 충격 없고, 르노가 정말 뭐 자랑했던 그런 F1 뭐 기술력 그런 게 잘 접목돼 있지 않나. 뭐 그거를 정말 극강으로 체감할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타본 결과는 별 문제 없이 되게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빼먹을 뻔했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B모드란 게 있잖아요. 활용도가 높고 생각보다 또 좋습니다. 꼭 어느 환경에서 B모드를 해야 된다, D모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B모드를 했을 때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수 있고, 또 보다 더 운전을 좀 다이나믹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도로 주행할 때도 B모드를 두고 하면은 이제 엑셀을 밟고 안 밟고에 따라서 차가 나가기 때문에 은근 운전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회생제동의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진 않지만 이 B모드 나름 괜찮다 정말. 그래서 이 B모드가 이 차의 또 다른 매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차의 컴팩트한 사이즈와 디자인입니다. 제가 구매 단계에서 고민했던 차종은 다 사이즈가 작은 차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주로 타고 다닐 거였고, 그래서 고민했던 차종이 BMW 1 시리즈였고, 뭐 푸조 3008, 볼보 XC40 뭐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예산 이슈도 있고 해서 이 차를 선택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혼자 몰고 다니기엔 정말 아늑하고 여러모로 운전하기에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 저는 이제 풀옵션 모델이다 보니까 안쪽까지 이렇게 까맣게 블랙 인테리어가 돼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답답하다, 너무 좁아 보인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통일감 있게 어둡게 처리돼서 아늑하고 좋습니다. 이제 신형 모델은 하이브리드가 아니어도 이 범퍼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출고했을 당시는 하이브리드만 적용되는 상황이었고요. 외관 디자인 풀옵션이 적용된 거라 이제 윗부분 사이드미러 블랙 처리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예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비율도 괜찮고요, 나쁘지 않고요. 특히 이렇게 옆모습 라인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런 볼륨감, 비율도 정말 괜찮고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본기가 좋은 차다. 특히나 동급 소형 SUV 모델 중에선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보니까 연비도 좋고, 이 차의 연료 탱크 용량이 50리터거든요. 연비가 잘 나올 때 기름을 가득 주유하고 이제 달리면 1200, 1300km까지 한 번에 쭉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평소에 기름을 넣다 보면 5리터 남겨두고 주유를 하는 편인데, 그때도 이제 트립 보면은 한 1100 이상은 달렸더라고요. 물론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한 900km 후반대, 뭐 잘해야 1000km 달리고 주유를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연비도 정말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랄지 아늑하고 아담한 거 좋아하는 제 성향에 정말 잘 맞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아쉬운 점, 단점에 대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여러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이 파워트레인의 힘이 좀 약하다라는 점이에요. 시스템 합산 출력은 144마력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엔진 자체로 봤을 때 80마력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 출력값이 이 차 급을 생각하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차를 갖고 뭐 추월을 한다든지 급가속을 한다고 할 때, 특히 언덕을 오를 때 느리거나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엔진 출력이 더 높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되게 남아요. 이 차가 정말 경제성을 위해서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푸조처럼 3기통 엔진을 갖다 놓든지, 물론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더 외면을 받았겠지만, 1598cc 엔진, 80 몇 마력 되는 엔진, 뭔가 너무 이 하이브리드 경제성을 위해서만 그렇게 세팅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쉬운 점은, 이 차는 결코 조용한 차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맨 처음 르노 코리아가 이 차를 갖고 선전을 할 때 뭐 애기 뒷좌석에 태우고 재우면서 정말 조용하다라는 걸 좀 어필했던 것 같은데, 물론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전기 모터를 갖고 움직일 때는 되게 조용합니다. 승차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쁘지 않고, 그치만 엔진 시동이 걸리고 엔진으로 특히 구동을 할 때는 결코 조용하다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가솔린 차량이 좀 더 조용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엔진을 돌려서 힘을 쓸 때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상시 뭐 평지를 고속 주행할 때는 엔진이 켜졌나? 켜졌네? 라고 할 정도로 조용해요. 크게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진동도 없고 괜찮은데, 처음에 시동을 걸어서 예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언덕길에서 배터리 충전을 하다가 엔진 구동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럴 때는 소음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쭉 달리고 나니까 느낀 점이,
도그 클러치라고 해서 그런 변속 충격이 거의 없는 차종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차량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토크 충격일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얘가 전기 모터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엔진이 이제 구동되면서 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얘가 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럴 때 멈춰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엔진이 막 힘을 받아서 돌아가고 있다가 힘을 쓸 일이 없어지니까 어느 순간 이제 딱 엔진이 꺼지고 다시 이제 회생 제동을 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울컥거림,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잘 어떻게 말로써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변속 충격이랑은 또 다른 약간 전기 모터와 엔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약간 힘 조절을 아주 매끄럽게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게 기술적 한계인 건지 물리적 한계인 건지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그런 경우에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차를 구매 단계에 있어서는 이 전기 모터의 힘으로 최대 얼마만큼을 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따졌던 것 같은데, 실제 주행할 때는 그런 건 크게 중요치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모터 출력이 높다 보니까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넓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치만 개인적으로 전기 모터 출력이라든지 배터리 용량이 더 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단점은 이 쿠페형 SUV만의 매력,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제가 느꼈을 때 보면은 시야가 넓지가 않아요. 이게 운전석에서 보는 시야인데 특히 이쪽 부분이 거의 뭐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특히 이 룸미러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보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고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게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서 각도만 좀 조절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운전석에서 봤을 때 얘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거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좀 좁아 보인다. 차체 높이가 있다 보니까 뭐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 그런 건 좋지만 이쪽 부분이 시야가 좁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기 뒤에 보시면 뒤에 트렁크 유리창이 되게 조그맣고 좁기 때문에 차가 내리막을 가는 상황에서 뒤 멀리 있는 차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운전석에서 정면을 보는 시야는 나쁘지 않지만 여기를 볼 때 좀 좁다, 답답하다,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부분도 쿠페형 디자인인 만큼 좀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이 차의 최대 단점으로 꼽는다는 뒷좌석 크기 넓이입니다. 확실히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쿠페형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뒷부분이, 이 머리 부분이 여유가 없긴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제 키 178 기준으로 지금 앞좌석을 많이 뒤로 뺀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 있진 않지만 뭐 완전 낑겨가는 느낌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어두워서 화질이 좀 안 좋은데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가 닿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머리는 닿진 않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또 여유 있는 크기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확실히 현기차에 비해서 내부 공간을 뽑는 거는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치만 르노가 원래 이 소형 차종을 되게 주력으로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비율적으로나 뭐 어떻게 기계적, 메커니즘적으로 잘 만든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자인은 아무래도 호불호 영역이긴 하지만 약간 좀 애매하죠. 그 옛날 구식과 요즘 트렌드 그 경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다 평면 스크린 딱 이어 붙여서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지 완전 이제 평면으로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는 게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존의 룰을 따르고 있는 모델이고, 이게 뭐
3, 4년 전이었으면 나쁘진 않지만 2024년에 신차로 이걸 산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 뭔가 좀 완전 요즘 것 같지 않은 그런 올드함은 좀 남아있는 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정말 불편한 점은 바로 이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풀옵션 3,800만원에 육박하는 차인데 전동 트렁크가 없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다 묻혀가면서 트렁크를 열고 닫아야 되고 이게 다른 동급 경쟁 차종에 비해서 트렁크 용량은 넓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완전 그렇게 넓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디 가는 길이어서 이렇게 짐이 있긴 한데 캐리어 28인치, 24인치 3개까지는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2개 쌓고 조그만 거 기내용 캐리어 하나 딱 들어가는 정도로 담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게 짐을 실는 트렁크에 비해서 뭔가 좀 공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제 타이어인데 앞서서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진동이 잘 억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타이어가 그리 좋은 타이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딱히 얘 때문에 아쉽다라기보다도 이 타이어만 더 좋은 거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2% 아쉬운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거 없고요. 근데 지금 이 차를 사시면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제가 출고할 때만 해도 그게 아예 없었고요. 다행히 열선이랄지 운전석 냉방 시트는 적용이 돼 있는데 이 360도 서라운드 뷰는 없어요. 이것도 옵션으로 혹은 추가로 선택하면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풀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적용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수리비가 비싼 것 같아요. 이게 부품값이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확실히 비싸다라는 거를 제가 저번에 수리를 맡기면서 체감할 수 있었고요. 공인비가 특히나 다른 데 비해서 현대 기아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소비자가 느낄 때 되게 수리비 비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운전할 때, 주차할 때 특히 경보음이 울리는데 그게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큽니다. 가장 작게 볼륨을 조절해도 항상 이렇게 귓등을 때리는 게 너무 괴롭다 싶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손을 좀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한 번은 제가 플라스틱 소재가 너무 많이 쓰였다 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 차량 가격을 생각할 때 제 소비자 내돈내산 입장으로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 단점을 간략하게나마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을 한 달 전, 몇 주 전에 찍었더라면 단점으로 가성비가 그래 좋진 않다, 가격이 너무 높다, 메리트가 없다, 경쟁력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차값을 무려 300에서 400만 원까지 떨어뜨렸더라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기본 모델은 2,795만 원인가부터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출고할 때만 해도 제 차 풀옵션 그리고 금융비용까지만 포함하면 3,800이 훌쩍 넘었었는데 이제는 3,300이면은 살 수 있겠더라고요. 되게 1년 만에 차가 그렇게 대폭으로 할인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되게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지만 넓게 생각한다면 이 차의 잠재 구매 고객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잘한 결정이고요. 진작에 그랬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그 값에 샀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아무튼 그 예전 가격이었으면 그 한 단계 위인 스포티지나 투싼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경쟁 모델 코나라든지 니로라든지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 충분히 가격 경쟁력은 갖추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정말 현대 기아에 꿀리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 구매를 이제 고려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시승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처럼 주로 혼자 운전을 하신다거나 마일드하게 완전 국도를 많이 타신다거나 출퇴근용으로 이제 차를 구매할 생각이시거나 또 주행거리가 많다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차입니다. 반대로 나는 정말 고속주행을 즐겨 평상시에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다녀 그럴 때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차종입니다. 네, 어쨌든 많은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담기는 역부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나중에 영상 편집하면서 이건 놓친 부분이 있다, 이거는 또 말씀을 못 드렸다 하는 부분은 고정 댓글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1년 18,000km를 주행해본 경험자로서 한번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또 기회 되면 제 차 XM3 하이브리드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